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단합이 중요하다며 민주당 비주류의 비대위 전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송영훈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의총 이야기, 국민의힘의 비상의총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뚜렷한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게 주목이 됐었는데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총선 승리가 가능한 분을 모시자는 데 공감을 이뤘다라는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의 발언은 사실 기존의 이제 비대위원장의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았거든요. 그만큼 좀 논의가 필요한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를 반증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할 때 마지막에 다양한 의견을 앞으로도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멘트로 미뤄봤을 때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비대위원장 인선을 둘러싼 어떤 공백 내지는 혼란 상태가 오래 지속돼서는 곤란하다라는 것들은 아마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고 역대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저는 다음 주 내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가장 유사한 예가 이제 2011년에 홍준표 대표가 사퇴를 할 때 당시에 12월 9일에 사퇴를 했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12월 12일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비대위로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에 상임정국위를 열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추대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때처럼 단일한 대안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템포가 늦긴 합니다만은 그 23, 24, 25일 또 크리스마스 연휴잖아요. 그런 일정을 고려해 보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좀 뚜렷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전해지는 소식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경론이 좀 오갔다. 비대위원장을 누굴 맡길 것인지와 관련해서요.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게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원희룡 장관, 그다음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제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지금 통합위원장이시죠. 네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정치권에서 또다시 비대위원장 맡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면서 그 자리를 대신 메꿀 뿐만 아니라 총선을 책임지고 진행해야 되는 그런 인물인데 좀 참신한 인물이 가는 게 필요하죠. 네 분 다 물론 다 알려진 인물이긴 하지만 뭔가 정치권 내부에서 장관 두 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저는 국민들이 이게 참신성이 있냐 이렇게 의심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뇨한 위원장, 전 위원장이나 아니면 김한길 위원장이 유력하게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련이 일어난 것도 저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용산의 대통령실과 가까운 분들 같은 경우에야 장관 출신들이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일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총선 과정에서 국민적 신망을 받으려면 결국은 참신한 인물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할 거고 또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물론 혁신위원회에서 좌초가 되긴 했습니다만 개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는 더 어필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이제 경론이 일어난 것 같고 저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네 분 중에 누가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뇨한 전 위원장이나 김한길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적정한 인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온 기준점들은 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총선 승리가 가능한 분을 모시자. 라는 측면에서 언급이 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인물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가장 유력한 인물을 누구라고 한 분을 특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거론되시는 분들이 다 개개인으로 보면 비대위원장의 자격은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당에서 좀 기준으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것이 그 지금 시점에서 비대위원장의 중요한 기준은 중도 확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도 확장은요. 어떤 수평적인 스펙트럼을 놓고 오른쪽에서 왼쪽, 중간으로 나가는 그 중도 확장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은 원래 한번 중도 확장에 성공했던 당입니다. 어쨌든 대통령을 배출했고 지방선거도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지율이 축소돼 있어요. 그 기대를 했다가 잠시 떠나가신 분들의 기대를 어떻게 다시 모을 것인가. 결국에는 그 키워드는 건강한 당정 관계에 있거든요. 그 당정 관계가 어떤 수직적이거나 지나치게 일체화돼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분.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비대위원장 인선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인물이 가장 유력할 것이냐, 적절할 것이냐. 여당 의원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 주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원희룡 장관이 비대위원장설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거고요. 저는 저를 희생하는 역할까지 포함해가지고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그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임해 나갈 거고요. 철저한 반성과 변화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뭐 주어지는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반성과 변화에 저 자신부터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예, 물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즉답은 피했습니다만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답변이라면 예. 비대위원장직 제안이 오면 수락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거의 99%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 말은 고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대위원장 자리가 장애한테 제안이 오면 그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도로 들리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당에서 요청을 한다면 원희룡 장관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 원희룡 장관이 적합한 인물이냐 하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원희룡 장관이 장관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대선 후보로 나와서 활동할 때만 해도 원희룡 장관이 소장파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는데 장관이 되고 나서 행보를 보면 윤석열 정부를 옹이하고 보호하는 데만 너무 집중을 했어요. 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도 논란이 많은데 그 문제도 거의 그냥 김건희 여사 가족의 보호를 위해서만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문제 같은 경우도 국민적 여론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많아요. 그 임무에 있어서 국민적 입장에서 발언하기보다는 다른 발언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중도 확장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감이 되는 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것을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양평고속도로 이슈는 원희룡 장관께서 이제 주무장관으로 하실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원희룡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원희룡 장관은 어찌 됐든 그 차기 대선 주자 후보군에 들어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특정 대선 주자가 현 시점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마치 독주하는 듯한 모양새가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적정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필요하고 적합한 분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플러스 알파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나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개개인으로 보면 당을 이끌 능력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쨌든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의 외연 안에 있어요. 지금 오늘 오전에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주간 정례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31%거든요. 당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아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6%이긴 한데 그것으로는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의 외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당정 관계를 일신하고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런 점에서 원희룡 장관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성과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적절성 측면에서 말씀하신 두 장관들,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은 외연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장선상에서 좀 여쭤보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뭐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처럼 그 특정한 대선 주자가 비대위원장으로 전면에 등판해서 총선을 이끈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물론 참고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시점이 아직 만으로 2년도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쨌든 대선 주자 후보군에 들어 계신 분이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정치권의 관례상 선대위원장은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이 돼서 총선을 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보지만은 한 분만 있는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은 과연 당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다음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참고가 될 만한 역대 총선 사례는 1996년 총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회창 선대위원장이나 박찬종 수도권 선대위원장 같은 분들은요. 원래 대통령과 어떤 일체적인 관계에 있었던 분들이 아닙니다. 이회창 전 총리는 당시에 그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실상 항명을 하고 그만두셨던 분이고 박찬종 수도권 선대위원장은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해가지고 2등을 하셨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케이스가 다르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께서는 한동훈 장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가능성 측면에서는. 가능성 측면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은 모르겠는데 비대위원장은 당을 책임지고 당 대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이분이 정치권에 경험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검사 쭉 하시다가 법무부 장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되면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 건데 당을 운영하는 것은 정치 일정 부분 좀 뭐랄까요, 경험이 있는 분이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맞고 그래야만 사실 당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당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대 의견들이나 아니면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서 조정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만든다고 하면 좀 더 당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그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잘 통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거의 일체화돼 있어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또 비대위원장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번 총선도 물론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만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이 더 강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은 국민의힘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는 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서 선대위원장 쪽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오히려 선대위원장 쪽으로 선회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셨고 한동훈 장관 이야기 나온 김에 개각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개각을 조만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국민의힘 상황 짚어본 것처럼 여당 상황이 다소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당초에 한 장관은 뭐 연말 연초에 원포인트 개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앞당겨서 조만간 나오는 추가 개각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원래 계획대로 좀 이렇게 공직 출마 시한을 끝까지 채워서 장관으로 복무를 하시고 정치에 입문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조금 전에도 아까 속보가 나왔는데 그 조두순 이 무단 외출해가지고 40분 동안 그랬다는 지금 속보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입법 과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같은 거. 그러니까 한국형 제시카법이 이제 그 악질 성범죄자들의 주거를 국가가 그 구비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현재 한동훈 장관이 주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이고 그 입법 과제를 어느 정도 끝까지 달성을 해놓고 정치권에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장관은 고유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당의 상황이 있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계획이 흔들리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가능성은 사실 선을 그어주긴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추가 개각이 조만간 됐는데 그 대상에 한 장관이 혹시나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일말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걸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읽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은 뭐 막판까지 있다가 그만둘 것 같은데 만약에 개각을 좀 일찍 한다? 거기에 한동훈 장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대통령의 뜻으로 익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상당히 그걸 신중하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한동훈 장관이 뭐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개각이 포함돼가지고 장관을 그만둔다고 하면 정치권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비대위원장을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과 이 대통령의 인선, 즉 개각과 묶여지게 되면 결국 당에 있는 분들이 읽는 방법은 정치적으로 그걸 해석하는 방법은 결국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고 싶은 마음이 대통령께 있구나 이렇게 이해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개각의 시점이 만약에 원포인트 개각으로 1월에 하는 게 아니라 며칠 있다가 바로 그냥 개각이 단행된다고 하면 그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인선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하나의 행동으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개각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당정 관계에 대한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결과 브리핑을 하면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정 관계 재정립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여러 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애초에 이 질문이 나온 것 자체가 최근에 당 안팎의 당 원로들 중진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것 때문에 또 질문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 당정 관계 재정립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비대위원장이 누가 가장 가능성이 높냐라고 질문하셨을 때도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는지도 중요하지만은 당정 관계 재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대 초반인 상황에서는 플러스 알파는 당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거는 과거에 대선 때 성공했던 것처럼 일종의 집권 연합을 복원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분명 계세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 과거에 윤 대통령께 투표를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기대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당이 그래도 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해 줄 수 있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용산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당이 또 다 챙기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건강한 당정 관계의 복원이 중요하고요. 지금 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또 당의 여러 중진들께서 당정 관계의 정상화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재정립에 관한 이야기들을 흘려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윤 권한대행 당정 관계가 수직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국민 눈에 그렇게 비춰진다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려는 어떤 고려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여당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는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응답이나 제스처가 나올까라는 질문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당의 운영 방식을 보면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그립감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걸 떨칠 수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김장연대라고 해서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던 그 상황까지 우리가 되돌아가서 봐야 돼요. 그때도 많은 후보들이 있었지만 다 정리가 물 한 잔 죄송합니다. 하시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많은 후보들이 있었지만 다 정리가 되고 김기현 대표가 결국 대표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강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하는 여러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이 과연 주체적으로 당정 관계를 새로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김기현 대표 시절에 사실은 정부가 잘못하거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뭔가 쓴소리도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는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그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윤재영 원내대표가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되고 대통령도 이제는 당과의 어떤 소통은 해야 되지만 직접적으로 그립감을 세게 갖고서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를 버려야 돼요. 당이 주체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당도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서 정부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낮아서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일부 장관들이나 용산 출신 인사들이 험지 출마로 화답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험지 출마라고 하는 것이 무슨 호남에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전무한 곳에 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첨예하게 당락이 갈리는 곳,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스윙 스테이트들에 가서 승부를 보라는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장관이나 뭐 수석 비서관을 지내신 분들은 이 정권에서 혜택을 입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락하게 내가 당선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곳만 찾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적어도 이 총선의 최전선에 나서서 내가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겠다라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정치 도의에도 부합하고 또 그게 당 전체에도 총선 활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몇몇 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 뿐이기는 한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뭐 안락하게 당선될 수 있는 곳을 뭐 쇼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지금 기존 그 후보들도 힘이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경쟁자가 안 와서 좋은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얼마나 당이 총선이 어려우면은 다 당선 안락하게 될 수 있는 곳에 가려고 하냐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차라리 내 지역에 경쟁자가 오는 것이 낫지 안 오고 다 어떤 그 편한 곳에만 간다고 해서 사실 그분들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가 당정 관계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뭐 비대위 구성이라든지 김기현 전 대표 최근에 사퇴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그러니까 용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전 대표 사퇴 등과 관련해서 뭐 윤심이 작용했다는 보도들이 자꾸 나오고 이러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기현 대표가 지금까지 보인 태도를 보면 사실은 흔쾌히 그만뒀다고 보긴 어려워요. 물론 저는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이 없었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물러나게 되는 것이 본인이 정말 본인이 원해서 물러나기보다는 뭔가 압력이 들어와서 물러났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큰 문제이고 본인이 사실은 그 대표되고 나서 대통령실과 무슨 각을 세우거나 비판적 입장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대통령실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모든 책임을 김기현 대표한테 떠넘기고 그리고 물러나게 하는 이 태도를 보면 김기현 대표 입장이 상당히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당정 운영에 너무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대통령실은 관여한 적이 없다고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나왔을 때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바꾸라고 얘기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당이 이런 부분에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이 문제인데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김기현 대표마저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모든 문제를 그분한테 떠넘겨서 나가게 하는 이 상황 자체가 결국은 아직까지도 대통령실이 강하게 당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상황 자체가 보여주는 반증이 있다라는 말씀에 어떤 말씀 덧붙이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김기현 대표의 사퇴가 용산의 의중이 작용한 것이라고 하는 그 일각의 설들은 팩트체크가 안 된 걸로 봅니다. 특히나 지금 김기현 대표를 마지막에 그 사퇴로 몰아넣은 분들은, 그러니까 뭐 몰아넣었다고 하면 표현이 좀 과할 수는 있는데 사퇴 주장을 굉장히 공개적으로 강하게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5선의 서병수 의원, 3선의 하태경 의원, 또 종로의 최재형 의원, 또 서울 출마를 선언하신 이용호 의원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누구도 정치권에서도 국민들도 윤핵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산과는 거리가 있는 분들이고요. 그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어떤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안을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더 받는 모양새를 취했으면 당 안팎에서도 모두가 다 합심해서 지지했을 거예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퇴까지 내몰린 것이고 용산의 의중에 의한 것이다. 그거는 저는 팩트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울산 출마는 어떻게 예측을 좀 하십니까? 울산 출마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이 지금 어렵게 이제 그 희생의 첫 테이프를 끊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대표까지 내려놓으신 마당에 울산에서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글쎄요,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그게 쉽게 수긍이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2008년도에 그 강재섭 대표 사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당시에 이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2007년 대선 승리에 굉장히 공로가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대표 간의 경선을 굉장히 공정하게 관리를 했고 대선에서 531만 표 차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또 견인한 공로가 있는 당대표예요. 그런데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공천 대란이 벌어지니까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어요. 사실은 당연히 한 번 더 할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거든요. 불출마를 선언하니까 나중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강재섭 대표에 대한 등판 요청이 와서 자연스럽게 재등판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보궐선거에서 손학규 전 대표하고 상대를 하게 되면서 낙선을 하셨지만은 그래서 이번에 울산 재출마를 하기보다는 좀 한 템포 쉬어가시면은 얼마든지 또 나중에 정치권에서 김기현 전 대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여기서 무리하게 한 번 더 출마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마를 안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출마를 안 할까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사퇴 기자회견, 사퇴 SNS 글을 올렸잖아요. 그거 올리고 나면서 같이 불출마도 얘기했어요. 그 불출마 한마디도 없어요. 그 말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욕심 챙기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비대위를 중심으로 각 정당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원칙과 상식에서 통합 비대위 전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에서 어떻게 응답을 할까 이제 관심이 모아졌는데 무응답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화돼 단합과 단결의 유지가 중요하다. 사실상 그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 의지를 그렇죠. 밝힌 네. 거잖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거절 의지를 밝힌 거고요. 저는 뭐 이게 통합 비대위로 갈 이유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예를 들면 뭐 분란이 일어나고 큰 문제가 발생해서 비대위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크게 문제가 없이 잘 흘러가고 있고 총선 준비 착착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비대위 얘기를 꺼내는 이 비명계라고 하는 몇 분들의 의견을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지금 비대위 가가지고 총선 준비를 언제 하고 지금 이재명 체제로 해서 지지자들의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만약 흐트러지게 되면 사실은 분란만 더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뭔가 비대위가 만들어야 될 상황이란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이분들의 주장은 본인들이 이제 공천에서 배제될까 봐 좀 불안감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도 저는 낮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비대위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지금 체제로 총선까지 간다. 그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형식의 혁신은 없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민주당은 이미 친명당이 아니고요. 소위 일명당입니다.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의 말만 영이 서는 그런 당이에요. 그리고 어제 의원총회에도 이재명 대표가 불참하셨잖아요. 불참했는데 대변인도 그 왜 안 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분출되는 여러 가지 혁신 요구에 대해서 본인이 듣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의 그 방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병도 그 방탄이 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총선 때까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두 분 모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어쨌든 총선을 앞두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쇄신의 바람이 일단 시작은 됐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내 혁신의 어떤 흐름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어떤 대표 체제 변환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것인가?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 말씀을 드려보면 중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소위 호남 지역이나 이런 지역 그러니까 당선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험지 출마나 이선 후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나오질 않아요. 물론 뭐 지금까지 뭐 초선 의원들이 사실은 먼저 또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불출마하겠다고 밝히고 우상 의원도 그런 걸 밝히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좀 중진 의원들이나 다선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공천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이 불이익으로 작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시스템 공천을 하는 거니까 특정 뭐 중진에게 특별한 뭐 불이익을 줄 수는 없겠지만 본인들이 좀 먼저 생각하시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준다는 입장에서 먼저 좀 불출마 선언도 하시고 아니면 험지 출마 선언도 하시고 이런 부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혁신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개혁과 혁신의 의미를 하기 위해서 좀 다선, 중진 그리고 호남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이선 후퇴 아니면 험지 출마를 좀 결단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기존 의원들의 험지 출마, 중진 의원들 포함해서 이런 모습들이 좀 주목이 되겠다라는 말씀. 일단은 뭐 홍성국 의원, 이탄희 의원 이런 초선 의원들이 있고 이 밖에 우상 의원, 박병석 의원, 우영환 의원, 강민정 의원, 민주당에서는 한 6명 정도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민주당에서 또 다른 인물들이 나오게 될까요? 그 워낙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출마는 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역대 총선 때마다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를 두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 비슷하게 선언을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저는 조금 와닿지가 않는 것이 사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번 총선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거든요. 위성정당이라든가 그리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게 원천적으로 법으로 봉쇄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탄희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어떤 굉장히 방점을 두면서 그 불출마 선언한 것이 좀 와닿지가 않고 앞으로 민주당에서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럼 이탄희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혁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까요? 새로운 결단.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어제 의총도 사실 이제 선거제 관련해서 얘기가 주로 나왔고 뭐 다른 얘기들은 별로 없었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도 결국은 이제 의견이 아직도 모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짧게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면 아주 짧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앞으로 계속 일주일에 3번씩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뭐 국민의힘처럼 혁신이 화급한 단계에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혁신과 쇄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